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 반도체와의 관계, 이게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화해서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자. 그리고 싸우면 다 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통상 중국이 하는 수법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센 놈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싸우지 말자.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속내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이미 미국 GDP의 70% 레벨이기 때문에 붙었다고 그러면 10명 죽이려면 6명, 7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다. 그걸 이제 미국한테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이 통화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조선업 관련해서 뭐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50년 뭐 이전에 집 나간 뭐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다시 이제 뭐 전쟁의 기운이 강해지면 한국맘이든 뭐 전함이든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세계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만들어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이 이제 첫 번째 반도체 지금 같으면 군사 쪽에서 이 군함이 되겠죠. 네. 거기 이제 한국이 뭐 기술도 있고 생산 캐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 거기에 오파를 사실은 한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래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거 포함해서 오늘 좀 이 반도체까지 쭉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당선되고 제일 걱정들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그렇게 많이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들리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은 이전에 조금씩 변화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큰 질적인 변화가 생겨서 뭔가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뭐를 제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요. 아.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진짜 대상은 한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이죠. 아. 그러면 지난 주말 뭐 이번 주 오늘 중국 주가 대폭락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난주도 보면 뭐 1%가 안 되는 하락, 뭐 오늘은 뭐 이게 보합, 뭐 별로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말대포. 그래서 그걸 액면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가장 정확하다. 계속 전병서 소장님은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는데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야기를 일기 집권 때도 그랬고 이번 캠페인 때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우리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60%, 100%뭐 이런 얘기들은 이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네, 중국 관세 60%에서 100% 매기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유럽하고 전쟁 터졌고 중동하고 터져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전쟁을 할 능력이 사실은 미국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것의 수법은 60%, 100%를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던져놓고 뒤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항상 그래 왔듯이. 그리고 이미 뭐 답은 나와 있는데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에서 이미 뭐 지난 4년 동안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들고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는 바보라고 사실은 봐야죠. 근데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쇼다. 그래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트럼프가 목을 재놓은 것을 더 세게 조면서 이 중국에 돈을 털어서 거지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진짜 목적. 그래서 트럼프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이익에 기반한 거래주의로 정치도 보고 외교도 보고 경제도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돈 안 되면 이건 남이고 돈 되면 이제 친구가 되는 이제 그 구조로 놓고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을 거짓 만드는 방법이 뭐냐. 또 미국이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돈 다 털어가가지고 무역 흑자 뭐 왜 안 보이고 저렇게 많이 쌓았는데 그걸 시원하게 털었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뭐 미국인은 우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전에서 나오는 그 공약으로서 트럼프를 평가하면 이제 무조건 틀린다. 이번에 해리스를 보면서 뭐 이제 해리스 이긴다고 다 얘기했다가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듯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선거용이다. 근데 그것이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지 취임하고 나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무역대표부의 그 장관급이죠. 장관급 고위공무원으로 라이트하이저를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이 라이트하이저는 어떤 인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잘 맞는 인물인가요? 기가 막히게 맞게. 그런데 저는 이번 트럼프 연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인사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봅니다. 네. 그래서 40년 전에 한물간 이제 인사를 다시 쓴다. 재활용도 이런 재활용이 없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1985년에 일본이 지금 뭐 중국보다도 더 난리를 쳤을 때 그걸 단칼에 죽인 것은 바로 그 엔고, 그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그래서 그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변호사로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때 미국의 그 무역 대표, 협상 대표의 부대표를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라이트하이저가 지난번 1기 때는 무역 갖고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USTR 대표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금융전쟁이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지난 정부에서 무역전쟁 그렇게 험악하게 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것은 무역정책으로서는 중국 못 잡고 그걸로서는 미국의 표심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걸 들고 나온다? 이건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로트라이저를 다시 쓴다는 것은 이것은 트럼프라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트럼프형 플라자 합의를 그렇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트럼프의 지금 관심사는 이게 무역 적자예요. 그리고 이걸 제조업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조업에서 중국을 이길 자가 지금 뭐 세계에 있냐? 없어요. 그래서 40년, 50년 전에 집 나간 제조업을 갖고 미국이 보복관세 때려서 회복한다는 것은 넌센스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경쟁력을 낮추려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환율 경쟁력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1985년에 보면 환율을 한 방에 53% 절상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7.2인 중국의 환율을 이걸 반토막을 내면 그러면 뭐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바로 아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 적자를 핑계로 한 환율 압박이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래서 미중의 그 3차 전쟁은 이것은 환율 전쟁, 금융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지금 무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골프로 쳤을 때 이건 그냥 드라이브 샷. 그리고 돈을 따는 것은 이제 어프로치로 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많은 예측들은 트럼프의 선거 과정에 나온 공약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4년의 트럼프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을 예측하면서 100% 틀린다. 요약하자면은 관세 60% 100% 매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상용 허풍이고 그 뒤에 금융을 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할 거라는데 핵심을 지금 환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을 이걸 대폭 절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동남아 국가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게 되면 중국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아마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뭐 일본을 이제 초토화를 만든 것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한 이제 버블의 양산이죠.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 좀 약하게 해줄게, 기술 규제 조금 약하게 해줄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금융시장 개방을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처럼 환율이 50% 절상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 돈이 다 중국으로 몰려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1985년에 환율이 뭐 53% 절상이 되는데 주가는 뭐 6천에서 3만 6천까지 폭등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환차익에서 가만 앉아서 50%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속내로 생각하는 것은 이 환율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의 악화, 그 다음번에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금융에서의 이게 돈 먹기, 도랑치고 까지 잡을 수 있는 패가 바로 그건데, 그럼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왜 그 소리를 안 하냐? 또 중국은 왜 이제 그런 언급을 안 하냐? 그러면 이것은 써야 되는 마지막 카드는 이건 먼저 보여주게 되면 이것은 패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는 표심은 월가의 부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러스트벨트, 선벨트의 노동자, 농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국에 투자하거나 뭐 공산품 수출하는 동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드에 맞는 것을 크게 부풀리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전략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전략은 주머니에 숨겨놓고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는 것이 패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유세 기간 중에서는 이 금융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또 전략이고 또 중국도 거기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중국이 최근에 보면 금융시장을 이렇게 부스팅하고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막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에 이게 로트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등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중의 3차 전쟁은 이거 무조건 프라자비처럼 트럼프로 자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래를 아마 머리 싸매고 연구하는데 뭐 방법은 심플하죠. 세수대야에 돌 하나 던지면 이게 넘치지만 동해바다에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면 아무 영향이 없듯이 중국의 캐피탈 마켓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뭐 그 IPO를 중단했다가 이걸 다시 다 풀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에 돈을 동원해서 그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의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이게 금융에서의 뭔가의 물밑에서 변화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혹시 이 관세를 매기는 것도 그렇지만 위안화 평가 절상을 또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아이폰도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사실 미국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게 핸드폰 하나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 60%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수출이 감소하는 걸 어디서 커버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중국이 수출 안 되면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지만 지금 중국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7%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합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때려가지고 이게 빵이 된다면 GDP가 2.8% 마이너스 나오는 건데 그런데 중국의 지금 내수가 GDP의 기여도가 61% 정도 돼요. 그럼 내수가 5%만 커지면 미국에서 수출 빵이 되는 것을 내수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10%를 키우면 그보다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 부양에 아주 이제 유리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 그것을 일정한 부분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득 때문에 이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 이득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으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반도체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는 IRA 칩스법 다 철회하겠다고 이 캠페인 때는 공언을 했고 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시작으로 하던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이거 차질 빚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대에 그 전에 했던 그 기술 전쟁, 그 바이든 때 했던 기술 전쟁은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하니 IRA 칩스 같은 거 진짜로 철회할 거라고 보세요? 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칩스법에서 핵심은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는 문제인데 아마 바이든은 1월 20일 퇴임 전에 아마 칩스법의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에 자금 집행이 그 60-70%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은 내년 1월 이전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IRA에 관련돼서는 그 IRA의 투자를 외자를 받은 지역의 78%가 공화당 의원 지역이에요. 그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자기네 지지 세력의 표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IRA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상하원에 통과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트럼프 해석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IRA를 폐지했을 때 70% 넘는 이제 지역구를 가진 공화당 의원들이 그거 순순히 넘길 거냐?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그런 이기주의적 특성 지역. 그래서 아마 IRA도 그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 아마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일부 나라에 대해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폐지한다 뭐 줄인다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통째로 다 없애버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디테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한 개를 줄여도 줄인 거고 한 개를 폐지한 것도 폐지한 거니까 아마 그런 이제 말장난 그래서 아마 그런 내부적인 그 미국 내의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이 칩스법이나 IRA법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금 한 9조 원 정도 추산된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그걸 만약에 안 주고서 이걸 칩스법을 없애버렸다 또는 시건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앞으로 미국은 어떤 소리를 해도 외자를 이것을 미국 내로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의 미국은 이건 3류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리스크를 트럼프가 앉을 수가 있냐. 네. 뭐 50% 지지율 갖고서는 제가 보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낮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칩스법에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 조건이 4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더 하시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 다 깔아. 그래서 첨단 반도체 5나노, 7나노, 3나노의 생산 공정에 관한 것들을 이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보게 해라. 그리고 대중국 투자 이거 완전 스톱시켜라. 그다음에 이익 나면 미국 정부하고 갈라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이행 조건을 아마도 더 플러스하거나 아주 이제 철저하게 이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쇼크를 줄 수 있는 것 아마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하는 생각이 봅니다. 저는 캠페인 도중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TSMC 얘기를 하면서 TSMC가 그 불안한 대만의 공장을 짓고 있는 거를 안전한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해줬으니까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근데 제가 볼 때 두 가지인 게요. 하나는 더 지어라는 것의 압박이고요. 지금 하나를 지었는데 지금 아마 공장 다 지어서 공장 제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5나노, 7나노짜리가 돌아가는데 앞으로 2년 반 뒤가 되면 3나노가 첨단이 돼요. 그럼 지금 있는 5나노, 7나노 레거시가 되죠.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건 그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진짜 필요한 것은 최첨단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단 라인도 여기다 더 지어라. 이제 그런 압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기 팔아먹기죠. 무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지켜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미국의 정부 대통령들마다 대만에 무기를 무지 팔아먹었어요. 바이든도 팔았고 이전에 트럼프도 팔았고.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 위협을 이제 그 과장하면서 불안해진 예를 들면 대만에 이게 무기를 사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첨단 반도체를 사면서 나갔던 달러를 이 무기를 갖고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냐. 대만이 만약에 그 미국하고 첨단 칩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원시시대로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트럼프가 모르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이것은 무기 팔아 돈 챙기기 그다음에 오히려 전형적인 거래 딜 세게 압박하면서 이것 말고 더 첨단을 미국에 지어라하는 것의 요구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국 압박을 예를 들어 트럼프 플라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또 중국에는 절대 뭐 물건을 팔지도 마라. 사지도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또 우리 기업들은 곤란해질 것 같기도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그래서 듭니다. 우리는 뭐 소금 장사하고 우산 장사 아들 둘 다 가진 엄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면은 이제 우산 장사 팔아야 되면 소금 장사 망하듯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대미 수출보다도 금년 뭐 8월까지도 보면 대중국 수출이 조금 높아요. 19%. 네. 1등 수출국이 중국인데 거기서 파는 것의 78%가 우리가 중간재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단절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됐을 때 우리로서는 완제품에서 중국하고 뭘 좀 벌 수는 있지만 중간재가 이게 78%가 이게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것들은 중국과의 우리 무역 경합도를 보면 0.35 정도밖에 안 돼요. 1이 되면 이제 완전한 경쟁이고 이제 0으로 갈수록 그게 낮아지는데 중국이 미국에 팔고 있는 건 이쑤시개 마스크부터 이게 컴퓨터까지 파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 가는 건 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 정도거든요. 그 경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 쿠션 돌려서 들어가는 것 이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느 게 유리하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뭐 중국에 못 파는 거 우리가 팔면 되지 그러지만 그것이 경합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그 대신 수출 구조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우리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 중간재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충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에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혜를 본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영향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본하고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일본의 이 환율이 낮아지고 엔화 가치가 절상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못 느꼈지만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또 성공을 글로벌하게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을 발딛고 성공을 한 셈인데, 딴 지역까지 다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트럼프 플라자가 온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 밸류 체인에서 경쟁 구도가 바뀔 수는 있지 않나요? 어떤 나라가 부상하고 어떤 나라가 좀 꼬꾸라지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꼬꾸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미국이 시장이 뭐 예전 이제 40년 전 같으면 제일 컸고 여기서 수출을 못했을 때 치명타가 오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익스포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한 20%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더스 지역에서 팔아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좌초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2018년부터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 600개 이상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그중에서 부도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역수지 이제 흑자를 줄이라는 건데 2019년 한 해만 대미 흑자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보복관세 25% 때렸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그 85년에 프라자 합의로 인한 그 효과는 환율을 50%나 절상을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갖고서는 이것이 나머지 83%라는 다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나라가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은 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트럼프 플라자의 화살이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대미 무역 흑자국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생각하는 프렌즈의 개념하고 트럼프가 확연히 다르죠.
이제 바이든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국가끼리 이건 다 친구야. 그러는데 트럼프는 확실히 다른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나쁜 놈, 새 놈은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 내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쁜 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가 작년에도 사상 최대였고 지금 금년에도 그래요.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우리가 전 세계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봐야 될 1순위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주둔금 비용 깎으려는 나쁜 놈. 그게 또 우리가 해당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년에만 해도 뭐 1조 8천억 재정 적자 난다는데 트럼프가 지금처럼 뭐 SOC에 막 퍼주면은 더 재정 적자는 커지게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그걸 사주는 놈, 좋은 놈, 파는 놈, 나쁜 놈인데 그게 예전에 많이 샀던 것이 중국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유럽인데 최근 3년 또 다 팔았거든. 일본도 팔았고 유럽도 팔았고 우리도 팔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국채 판 것도 좀 찜찜하고 주둔금 비용 이거 못 올리겠다 하는 것도 찜찜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세게 나온 것들도 찜찜해서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세게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냐?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는 전형적인 싸움꾼이기 때문에 싸움꾼의 정석은 싸움의 정석은 한 놈만 패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조건 빠져나가야지 거기에 걸리면 이제 시범으로 죽어나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를 치든 로비를 하든 뭐 석유를 더 사주든 해서 최단시간 내에 이 미국이나 트럼프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빨리 줄여서 1번 타자로 매를 맞는 것만 피하면 한 놈만 죽여서 이걸 이제 트럼프는 보여줄 것 같아요. 내 말대로 안 나오면 요렇게 죽인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길게 되면 2번부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트럼프 공격의 일본 대상으로 자동차가 되든 배터리가 되든 뭐 이게 어떤 아이템에서 일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재미난 게 TSMC가 그 사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신소리를 좀 했어요. 네, 네. 수율도 안 맞고 뭐 노동자도 안 좋고 이러는데 최근에 그거 싹 바꿔가지고 수율이 좋아가지고 공장을 빨리 가동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겠다. 아, 가동식에. 네. 그 당초에는 한 2년 정도 딜레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 하웨이의 그 칩 중에서 엔비디아 칩과 경쟁되는 그 칩에 이게 뜯어봤더니 하웨이 칩에 TSMC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이 TSMC한테 주문해가지고 이제 7나노짜리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젠가 보면은 이거 중국하고의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다 끊겠다. 이것도 완전 쇼죠, 뭐. 그래서 그런 식의 쇼업을 대만은 지금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만은 첫 번째 닭이 되는 뭐 원숭이 길들이라고 닭을 쳐서 피를 보여준다는데 그걸 피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만이 아니면 그럼 이번으로 누가 걸리냐 그러면 한국, 일본인데 뭐 중국이야 당연하고 그럼 한국, 일본 중에서 우리가 친소 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좀 약하죠. 우리가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적지 그럴 않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만 이상으로 우리도 빨리 움직여서 트럼프의 그 예봉을 피하는 것, 1번 타자가 되는 걸 피하는 거, 그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시대 정말 제대로 대비해야 되겠습니다.